저는 그날 밤 캐리어를 꾸려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어요. 왜냐고요? 1시간 전에 제가 본 것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회갑잔치에서 변호사가 나타나서 유언장을 낭독했거든요. 이 집과 부산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8억 원 주식 2억 원 상당 모두 차남민석에게 상속합니다. 제 남편이 장남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특히 시누이 두 분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장남인데,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이가 나를 가장 많이 챙겼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상관없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한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고요. 제 이름은 서지혜입니다. 올해 41살이고요. 남편 현우와 결혼한 지 15년째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시도했지만 안 됐고 나중에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시댁 근처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거든요. 며느리가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시동생 민석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강남에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시댁에 갔습니다.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고요. 시아버지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로는 더 자주 갔죠. 재활치료 스케줄 잡고 약 챙기고 물리치료 같이 가고 일주일에 5번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녔냐고요? 물론이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시댁으로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편 현우는요. 그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거나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형이니까 책임감 가져야지 라는 말은 제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 민석이는 어땠냐고요?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만 얼굴 비쳤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데려온 적 없어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은 챙겨왔죠. 아버지 건강식품, 어머니 명품 가방, 반짝반짝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시누이 2분. 큰언니 수정 씨는 대전에서 살고 작은언니 미영 씨는 대구에 삽니다. 둘 다 명절 때만 와요. 와서는 언니 고생 많으시죠? 라고 말하면서 설거지 한번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웃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때는요. 5년 전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 기억나요. 새벽 4시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쓰러졌어. 빨리 와.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갔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구급차 부르고 병원 가고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리고 혼자서 다 했습니다.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민서가 아버지 쓰러지셨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주말에 왔냐고요? 일요일 저녁에 1시간 있다가 갔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시댁 들러서 아버지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오후에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재활치료 모시고 가고요. 저녁에는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였어요. 남편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우리가 해야지. 민석이는 서울에서 중요한 일 하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오늘 아버지 병원 가는 날인데 올 수 있어. 저는 어머니, 제가 지금 많이 아파서.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민석이한테 전화해봐야겠네. 근데 민석이는 바빠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약 먹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호신용 마스크 쓰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좀 힘든 것 같아. 우리 민석이한테 한 번씩 부탁해보면 안 될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석이는 대기업 다니잖아. 연봉도 높고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라도 부담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당신은 교사니까 시간이 좀 더 자유롭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시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이 정말 잘 챙기셨나 봐요. 이 정도 회복은 드물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올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 회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성대하게 잔치를 열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신 걸 축하하는 의미로. 저는 준비를 도왔죠. 장소 예약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음식 메뉴 상의하고. 한 달 내내 바쁘게 움직였어요. 잔치 당일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70명 정도 왔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셨고 다들 축하해주고. 저는 주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서빙하고 어르신들 챙기고 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며칠 전에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하신대 라고 귀띔을 해줬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 및 상속 계획입니다. 김태수 씨께서 명확히 하고 싶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는 장남 김현우에게 증여한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남편이 장남이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창원시 소재 본가주택은 배우자 박영희에게 상속한다. 셋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상가 건물 예금 8억 원 주식 2억 원 상당 이 모든 자산은 차남 김민석에게 증여한다.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12억 정도 하지만 부산 상가 건물은 20억이 넘어요. 거기다 현금 8억 주식 2억. 민석이가 받는 게 30억이 넘는데 우리는 12억짜리 아파트 하나뿐이라고요. 시누이 수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장남인데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오빠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작은 언니 미영 씨도 가세했어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올케 언니가
얼마나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다 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우는 이미 직장도 안정적이고 지혜도 교사 연금 있잖아요. 민석이는 대기업 다니지만 나중에 불확실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지혜는 착해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냥 확 풀린 느낌. 뭔가 줄이 끊어진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내 가치구나. 12억짜리 아파트와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말. 남편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줄이라고 말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고요. 잔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 해? 부산 가려고? 왜 갑자기?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혼자. 지금 이 상황에 지금이라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를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옷 몇 벌 챙겨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밤 10시 기차였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쪽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보는데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허무해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다시 생각해 보시겠대. 그래? 응.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둘째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어디 있어? 부산이요. 부산은 왜? 그냥 좀 쉬려고요.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셔. 빨리 돌아와. 어머니, 저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그건 너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먼저 끄는 게요. 사흘째 되는 날, 시누이 수정 씨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저희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할게요. 힘내세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남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다시 변호사 만나신대. 수정하시겠다고. 그래. 근데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좀 더 있고 싶어. 회사는 연차 썼어.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동생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요. 형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석아, 네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니까. 하지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열흘째 되는 날 밤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부모님 모시는 거. 내가 너무 안일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재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네가 한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문제라고. 아버지도 인정하셨어.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앞으로 더 챙기라고 하셨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자. 같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지난 5년간 한 일이 뭐였을까? 당연히 부모님을... 맞아, 당연히. 모든 게 당연했지. 며느리니까 가까이 사니까 시간이 자유롭니까. 근데 있잖아. 나도 피곤했어. 나도 쉬고 싶었어. 나도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12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어. 근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는 말. 그게 너무 슬펐어. 마치 내가 5년간 한 일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들렸거든. 여보,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전처럼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일주일에 5번씩 시댁 가는 거? 이제 못할 것 같아. 한 달에 한두 번은 갈 수 있어. 명절이랑 생신 때도 가고. 근데 매일 갈 수는 없어. 나도 내 삶이 있거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더 할게. 민석이한테도 얘기할게. 그리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알아보자. 여보,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그날 밤 우리는 같이 부산 야경을 봤습니다. 광안대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배 아버지가 다시 하신대. 50대 50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게 해. 그게 아버지 권리니까. 진짜,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앞으로 부모님 일은 너랑 민석이가 반반씩 나눠서 해. 나는 도울 수는 있지만 책임자는 아들들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2주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네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덜 할 거예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죠.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의지했구나. 이제 민석이도 더 자주 오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마다 간병인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만 시댁에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시동생 민석이는 격주로 내려왔고 남편은 평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월수금 오셔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고요. 저는요, 평일 저녁에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다니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주말에는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지혜야, 오늘 아버지 병원 가는 날인데 혹시 시간 돼? 예전에 저였다면 네 갈게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현우한테 연락해 보세요. 안 되면 민석이한테요. 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안 들었거든요. 대신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구나. 몇 달 후 시댁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이 더 좋아지신 걸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혜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요. 그리고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그리고 미안해. 시동생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서울에 있다는 핑계로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실제로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에 2~3번은 내려와서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시누이들도 달라졌어요. 명절 때 오면 이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올케 언니,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부산으로 떠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저를 찾으러 간 거였죠.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돌보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도와주는 것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제 시간이 있고, 제 꿈이 있고, 제 행복이 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서지혜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을요. 지금도 가끔 시댁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가요. 하고 싶어서 가는 거지 해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연하게 여길 권리가 없어요. 당신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아니요,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라고요. 그것이 제가 부산으로 떠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